샬롬 삼국지 5번째. 기마대 사이로 뛰어들었다. 나머지 20여 기도 각기 손에 익은 무기를 휘두르며 배가 넘는 적을 마주쳐 나갔다. 그렇게 되자 뜨거운 차 한 잔 마실 시각이 되기도 전에 이미 말 위에 남아있는 적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남아있는 적도들도 연신 비명과 함께 말 아래로 떨어지는 동료들 때문에 반나마 혼이 나간 상태였다. 그러나 너무도 갑작스레 닥친 사태라 아직도 자기 편이 우세하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한 데다 달려온 기세가 있어 쉽게 말머리를 돌릴 수 없었다. 장동목은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5번째의 적도를 베어 떨어뜨린 손견이 다시 산을 울릴 듯이 고함쳤다. 빨리 괴수를 베어 적의 기세를 꺾어 놓자는 속셈이었다. 그때 싸우던 적의 기마대 가운데에서 한 기가 손견 쪽으로 내다르며 소리쳤다. 동목룡, 그분은 너 같은 애송이와 창칼을 맞댈 뿐이 아니시다. 이 철극이나 받아보아라. 아마도 애꾸인 저희 두령을 외눈박이 용으로 높여 불러가며 싸움에 앞장선 그 적도는 지난번 싸움에서 관군에게 빼앗아 입은 듯 제법 전포까지 걸치고 있었다. 역시 관군에게서 빼앗은 듯한 양갈래 난 철극을 내뻗는데 그 기세가 잠옷 날카로웠다. 그러나 손견은 고웃음과 함께 호랑이 같이 미끈한 허리를 들어 철극을 피하더니 왼손으로 그자의 허리춤을 낚아채 땅바닥에 뱅개쳤다. 그걸 보고 손견의 보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자를 멧돼지 얼듯 얽고 말았다. 그러자 드디어 말탄 도적들은 겁을 먹고 저마다 말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너무 늦은 태각이었다. 어느새 달려온 도적대의 보졸들이 거기까지 몰려와 버린 탓이었다. 그들이 물러나는 길은 밀밀처럼 밀려드는 동료들을 짓밟고 달아나는 것뿐이었다. 그때 말을 탄 자 뒤따라오는 도적대를 지휘하던 도적 하나가 쫓아오는 저희 기마대 앞으로 말을 내달리며 소리쳤다. 도망치지 마라. 우리가 왔다. 관군은 몇 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김에 돌아서서 달아나려는 도적 하나를 창으로 찔러 떨어뜨리며 더 크게 외쳤다. 누구든 물러서는 자는 베겠다. 돌아서서 싸우라. 손견이 고개를 들어 살피니 험상궂은 외눈의 장안이었다. 짐작대로라면 그자가 동목룡이라고 불리는 장동목임이 틀림없었다. 검은 준마에 의젓이 앉은 봄이 제법 한 무리의 우두머리다운 위엄이 있었다. 장동목 개 섞어라. 너는 오군에 손견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손견은 한 소리 외침과 함께 똑바로 그를 향해 말을 몰아갔다. 장동목도 지지 않았다. 하루 강아지 법모스 온 줄 모른다더니 정말로 겁 없는 애송이로구나. 이 동목룡이 어찌 오군의 잔나비 새끼를 알겠느냐 하는 호통과 함께 역시 긴 창을 내지르며 마주 말을 달려 나왔다. 그러나 미처 손견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한 마공수 차림의 장수가 대도를 춤추듯 휘두르며 길을 막았다. 이놈,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느냐. 네 놈의 목은 내가 막겠다. 바로 한당이었다. 천에 하나라도 손견의 실수가 있을까 하여 스스로 싸움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었다. 두 사람의 맞붙는 기세가 얼마나 흉흉한지 잠깐 동안의 싸움터 가운데는 두 사람만을 위한 공터가 생겼다. 장동목은 싸움 솜씨에 있어서도
괴수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손견의 휘하에서는 가장 뛰어난 검수인 한당을 맞아 싸우는데도 조금도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졸개들도 다시 힘을 얻어 골짜기 사이의 좁은 평지에서는 한바탕 혼전이 벌어졌다. 손견은 그런 그들의 기세를 꺾기 위해 한당과 협격할까 생각했으나 마음을 돌려 나머지 기마대를 휩쓸기 시작했다. 다시 손겨운의 칼이 번뜩이는 곳에 5개의 임자 이른 목이 우수수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워낙 수가 많은 도적대라 시간이 흐를수록 손견 쪽이 불리해져 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서편 산 기슭으로 한때의 군사들이 고함을 치며 쏟아져 내려왔다. 처음 도적들은 자기들 뒤에서 나는 함성이라 자기 편인 줄 알았으나 그 방향을 보자 이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쪽 산허리 쪽에서는 기수가 감돌고 있어 평소에 지키는 패거리가 없는 곳이었다. 반면 손견군은 그 함성을 듣자 갑자기 힘이 2배로 불어난 듯 도적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오, 정보와 환계가 때맞춰 와 주었구나. 손견도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당 쪽을 바라보았다. 장두목도 그걸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갑자기 한 차례 미친 듯 창을 휘둘러 한당을 물러나게 한 뒤에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며 졸개들에게 외쳤다. 산채로 돌아가자. 북쪽 계곡으로 물러나라. 그리고 말굽에 졸개들이 상하는 것도 아랑곳 없이 급히 북쪽으로 말을 내몰았다. 우두머리가 그 꼴이니 졸개들인 듯 성할 리 없었다. 일시에 창칼을 내던지고 역시 북쪽 계곡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한당, 빨리 적 괴수를 쫓으라. 만약 정공과 황공이 앞을 막지 못하면 이 도적들을 뿌리 뽑지 못한다. 손견은 그렇게 외치며 스스로 앞장서서 장동목을 추격했다.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서쪽 능선을 타고 내려온 관군은 마치 손견의 그런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싸움터로 달려오는 대신 먼저 북쪽으로 달려가 좁은 계곡 입구를 틀어막아 버렸다. 앞으로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도적들은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직도 자기들이 머릿수로는 훨씬 우세한데도 아무도 그런 걸 기억해내는 자는 없었다. 간혹 지은 죄가 많은 자는 발악적으로 돌아서서 관군에 대항하기도 하고 혹은 칙렁굴에 매달려 가파른 상덩성이로 달아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빌 뿐이었다. 그러나 장동목을 비롯한 몇몇 우두머리급은 달랐다. 항복해 보았자 목이 남아 난리 없고 그렇다고 말타고 점포까지 걸친 몸으로 졸개들처럼 칡넝쿨에 매달려 가파른 비탈을 기어오를 수도 없는 그들은 한층 흉흉한 기세로 길을 열려 들었다. 하지만 길을 막고 있는 관군도 완강했다. 비록 기수를 건너느라 마필은 없었지만 앞선 두 장수가 각기 쇠책직과 긴 창으로 막으니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장동목과 몇몇 우두머리는 거기서 다시 한 차례 선불 맞은 멧돼지처럼 날뛰었으나 결국은 뒤따라온 손견의 협격을 받자 차례로 목없는 시체가 되고 말았다. 황공목 때맞춰 잘 와주셨소. 하마터면 도적의 괴수를 놓쳐 뒷날에 우환거리를 남길 뻔했소. 손견은 적도들의 수급을 거두게 한 후 서쪽 능선을 타고 온 두 장수들 가운데 좀 나이가 젊은 쪽을 향해 그렇게 지하했다. 그의 이름은 황계로 공복은 그의 자였다. 영릉군 천릉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렵게 자랐다. 그러나 가난하고 비천한 중에서도 큰 뜻을 품어 범용한 이와는 벗하지 않고
장작을 내다 팔아 살면서도 항상 서책을 가까이 하고 병법을 열심히 익혔다. 나이가 차 군리가 되어 손견이 염독의 승이 되었을 때는 그 역시 염독의 위로 있었다. 그러나 한번 손견을 본 뒤 그의 인품에 반하여 손견이 우위의 승으로 옮겨 앉게 되자 그도 태소에게 정을 넣어 함께 우위로 따라갔다. 자물성이 많고 생각이 깊은 데다 한자로 새책직을 잘 써 손견도 그를 형제처럼 여기고 일생의 고락을 함께하기로 한 사이가 되었다. 이번에 손견이 특히 오곤에서부터 자신을 따른 용사들을 주어 적의 뒤를 돌게 한 것도 그런 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차가운 기수를 건너고 험한 절벽을 기어올라 도적들이 지키지 않는 서쪽 능선을 타고 내리는 계책을 성공시키는 데는 옥은 자제들의 익숙한 물질 외에 그의 자물성과 신중함 또한 꼭 필요한 요건이었다. 강동의 자제들이 몸을 아끼지 않아 무사히 시각에 맞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강물이 차지 않았소. 도적을 없애 백성을 편안케 하는 일에 어찌 살 가죽이 찬물에 잠기는 걸 꺼리겠습니까? 더구나 이 개는 아직 물질이 서툴러 뗏목을 엮고서야 기수를 건넜습니다. 송견의 치하에 어디까지나 겸손한 황계의 답변이었다. 이에 송견은 다시 황계 곁에 긴 창을 짚고 서 있는 다른 장수를 향했다. 공에게 먼 길을 돌게 해놓고 곧 후회했소. 차라리 사람이 많아 도적들에게 들킬 염려가 있더라도 황공과 함께 기수를 건너게 하는 편이 옳았을 것이요. 그래 도중에 어려움은 겪지 않으셨소.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황공을 반각이나 지체케 한 죄가 있습니다. 만일 장군께서 시간을 벌어주지 않으셨다면 크게 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의 이름은 정보, 유복평 토은 사람이었다. 역시 일찍 주군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그 무렵은 황계와 마찬가지로 우위의 갑조를 관장하는 현위로 있었다. 손견과는 우위에서 처음 만났지만 그 몇 년 함께 일하는 사이에 한 당보다 더 충실하게 손견을 따르게 되었는데 인물이 잘생겼고 몸가짐이 바를 뿐만 아니라 지략도 있고 무예도 능했다. 특히 한자로 철척 사모를 잘 써 황계의 쇠책질과는 좋은 짝을 이루었다. 이번에는 황계와 달리 약간의 장정을 이끌고 험한 산길을 돌아 적의 뒤를 찌르는 일을 맡았다. 전공은 너무 겸양이 과하시오. 어쨌든 때맞춰 모진 도적의 뒤를 끊었으니 공의 이름을 황공복과 나란히 군공의 으뜸에 얹어 모자람이 없을 것이오. 저희가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우이승께서 미리 헤아리신 바를 크게 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보는 끝내 그렇게 겸양을 보였다. 사실 그의 말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손견이 힘만 믿고 정면으로 도적들을 쳤다면 적지 않은 희생도 희생이려니와 이처럼 뿌리 뽑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숨어 있다가 치고 형세가 불리하면 산속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 지리에 밝은 도적들이 즐겨 쓰는 계략이었기 때문이다. 손무자의 피가 그에게도 흐르는 탓인지는 몰라도 손견은 용맹과 무예에 못지않게 병법에도 밝았다. 따라서 먼저 번 관군이 실패한 까닭을 세밀히 살핀 끝에 손견이 정한 계책은 바로 방금 도적들을 뿌리 뽑은 그 계책이었다. 먼저 허술한 군비와 소규모의 병력으로 적을 방심시켜 골짜기 부쪽까지 끌어낸 뒤 역시 적이 방심하여 망보기를 두지 않은 두 갈래 길로 소수의 병을 투입하여 물러날 길을 막고 앞뒤로 들이쳐 섬멸한다는 게 그 내용이었다. 보통의 현군이라면 어림도 없었지만
허창을 토별할 때부터 그를 따르는 장정들을 뼈대로 한 정병을 거느린 송견이었기에 그 계책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먼저 날렛말을 보내어 태수에게 첩부를 전하게 한 손견은 사로잡은 도적들과 죽은 도적들의 목을 거둔 뒤 합의성으로 개선했다. 은근히 골머리를 앓던 도적대를 한 싸움에 져부수고 괴수의 목까지 바치는 청년 장수에게 태수는 놀라움과 아울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놀라움은 천여 명의 관병으로도 오히려 패했던 도적대를 불과 300의 장정으로 깨끗이 뿌리 뽑은 때문이었고, 기쁨은 세금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우왕거리를 없앰과 함께 조정의 문책도 면하게 된 데서 온 것이었다. 태수는 크게 잔치를 열어 손견의 300 장졸들을 위로하고 적지 않은 비단과 전곡을 상으로 내렸다. 그리고 덧붙여 이르기를 그대 같은 인재를 우리 같은 작은 고을에서 썩게 할 수는 없다. 마땅히 그대의 공을 조정에 알리려니와 위에서 허락이 있으면 그대를 이 합의의 승으로 부리리라 했다. 뒷날 송견에게 고향인 옥은 못지않게 귀중한 근거가 되는 합의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손견은 받은 비단과 전곡의 손도 대지 않고 그 싸움에서 고생한 부하들에게 고스란히 나누어 준 뒤 다음 날로 임지인 우위로 돌아갔다. 그에게 반한 태수가 며칠 더 쉬어가기를 권해도 현의 공무를 핑계로 마다한 것은 겸손하고 성실한 군리로서의 몸가짐이기도 했으나 그토록 서둘러 돌아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아들 책과 함께 자신을 기다리는 슬기롭고 아름다운 아내 때문이었다. 손견은 한번 야성에 불이 붙으면 범 같은 용맹으로 싸움터를 누비는 장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겨우 23인 신혼과 다름없는 시절의 젊은 남편이기도 했다. 손견이 아내 오씨를 만난 것은 19 나던 해였다. 무슨 일인가로 전당에 들렀던 그는 오경이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다. 이태 전 그곳에서 꾀와 배짱으로 수적들을 쫓고 빼앗긴 재물을 찾은 일로 널리 이름을 얻은 손견과 친하고자 찾아온 협사였다. 손견도 그 인물됨이 그리 천박하지 않음을 알고 그와 사귀기를 구태여 마다하지 않았다. 오경은 원래 손견과 마찬가지로 옥은 사람이었으나 그 부친 때에 전당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아직 어릴 때 부모가 나란히 세상을 떠나 손이 누이 둘과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누이가 바로 손견의 아내인 오씨였다. 오씨 역시 그때 이미 그 아름다움과 슬기로움으로 이웃에 널리 알려진 기수였는데 어느 날 오경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된 손견은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생전 처음 겪는 기묘한 열병에 들떠버린 손견은 그날부터 그 동생인 오경을 통해 한번 만나줄 것을 간청했지만 오씨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여자란 출가하기 전에는 오직 부모님의 말씀에 따를 뿐입니다. 저희 남매가 비록 일찍 부모를 여의었다 하나 저희에게는 부모 못지않게 돌봐주는 숙부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분이라도 만나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우를 통한 오씨의 대답이었다. 이에 손견은 할 수 없이 부친을 졸라 그들 남매를 돌봐주는 오항이라는 이에게 정식으로 혼담을 넣어 보았다. 손견의 부친은 아들의 갑작스런 요구에 놀랐지만 알아보니 며느리로 삼아 보잘것없는 기수였으므로 아들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왕의 태도 역시 냉담했다. 그자의 이름은 나도 익히 들었다. 하지만 온당한 이름이 못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혼자서 도덕대
도적대 사이로 뛰어든 걸 용기로 보지만 나는 오히려 그걸 달리 부르고 싶다. 만약 도적대가 어리석지 않아 일제히 칼을 빼들고 대항했으면 어찌 되겠느냐. 변변찮은 그 이름은 물론 목숨조차 보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시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받은 귀한 몸을 함부로 위태로움 속에 내던지니 이는 가벼움이라 불러 마땅하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가 도적대를 속인 것을 지혜로 보나 지혜와 속임은 전혀 다르다. 속임은 요행을 바라 행하는 거짓이요 지혜는 어떤 경우에도 어그러지는 법이 없는 일에 바른 꾸밈이다. 그는 요행 거짓으로 도적들을 물리쳤을 뿐 도적들이 대항해도 이길 수 있도록 이를 꾸몄던 것은 아니다. 간사한 꾀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더욱 이 혼인을 허락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그 두 가지로 뜻한 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더욱 자주 그 두 가지에 의지할 것이니 그런 자에게 어떻게 네 누이를 맡기겠느냐. 그 두 가지란 가벼움과 감사한 꾀를 말합니다. 오황이 오경을 통해 밝힌 거절의 이유는 그러했다. 한편으로 지나치게 고루한 유자의 관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치에 닿는 말이기도 했다. 그 말에 크게 노한 손견은 그 자리에서 장검을 뽑아 들고 맹세했다. 내 반드시 이 칼로 그 늙은이의 목을 베어 오늘의 이 부끄러움과 한을 씻으리라. 한번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손견이고 보면 반드시 헛맹세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거기다가 속으로 은근히 손견을 매부로 삼고 싶던 오경은 곧바로 그 일을 숙부와 누이에게 전했다. 그러자 오씨는 조용히 숙부를 찾아가 말했다. 저를 손시가에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찌하여 이 못난 진려 때문에 화를 취하십니까?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늘의 뜻인 듯하오니 그만 허운하십시오. 까지 어린 것이 홧김에 하는 말을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그 일 때문이라면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소녀에게도 눈과 귀가 있습니다. 숙부님의 염려하심은 마땅하나 또한 세상은 헛된 이름을 전하는 법도 없습니다. 소녀는 그 이름에 한 몸을 맡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동안 생각에 잠기던 오황은 마침내 진려에 원하는 바를 허락했다. 네 뜻이 그러하다면 막지는 않겠다. 그러나 살아가는 도중에 어떤 불행을 당하더라도 이 아제비를 원망하지는 마라. 실로 어렵게 이루어진 혼인이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금실은 한층 좋았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거칠고 격한 송견에게 슬기롭고 부드러운 오씨는 하늘이 정한 베풀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손견의 번뜩이는 재주와 오씨의 꼼꼼한 살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그 둘의 결합에서는 뒷날의 손책, 손권 같은 영걸들이 태어나게 된다. 우위로 돌아와 군사들을 흩어보낸 송견은 따로 소를 잡고 술을 빚어 작은 잔치를 벌였다. 이번 싸움에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위해 싸운 신복들을 위로하는 사사로운 잔치였다. 그 자리에는 오금부터 그를 따라온 100여 명의 장사들과 한당, 황계, 정보 외에 처남 오경과 또 한 사람의 장제, 조무가 불려왔다. 조무는 역시 한 허창의 난을 진압할 때부터 손견을 따른 장수로 한벌 쌍도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 손견이 뽑아가 버린 나머지 군사로 손견의 처남 오경과 함께 우위를 지키느라 싸움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그 때문에 걱정 없이 우위를 비울 수 있었던 점에서는 그들 또한 공이 없지 않았다. 잔치를 벌인 날 손견은 하루 종일 사조들과 함께 어울려 아래 위 없이 즐기고 놀았다. 허창을 도벌할 때도 손견이 적은 군사로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혈육 같은 정으로 아래 위가 합심하여 싸운 덕택이었다. 그러다가 손견을 중심으로 한당, 조모, 황계, 정보, 오경 6사람만이 오붓한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제법 밤이 이슥할 무렵이었다. 싸움에 이기신 것을 경하드립니다. 듣기에 매부께서 직접 적의 괴수를 베셨다고요. 오경이 한 장 가득 술을 따라 바치면서 그렇게 지하했다. 싸움이랄 것도 없었네. 거기다가 정공과 황공복이 이미 도간에 몰아든 쥐를 내가 잡은 셈이 되니 무엇 그리 대단할 게 있겠나. 이미 거나한 손견이 흥겨운 얼굴로 그렇게 겸양했다. 거기다가 머지않아 아비의 승으로 가게 되신다고요. 조무가 곁에서 거들었다. 그러나 그 말에 흥겹던 손견의 얼굴이 일시에 흐려졌다. 대답 없이 다시 큰 잔을 손수 재워 벌컥벌컥 들이켰다. 조무가 근심스레 물었다. 주공께서는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의의 승으로 썩기 아까우니 하비의 승으로 부름하고 그럼 이 손견이 겨우 하비의 승으로나 맞다는 말이냐? 장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비는 유서가 깊은 궁곡이요. 물산이 풍부하고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서주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장군이 만족할 만큼 큰 물은 아니라 해도 이 궁벽한 우위와는 될 바가 아닙니다. 정보가 순견의 말에 조심스레 대꾸했다. 그러나 손견은 술 탓인지 한 번 또한 불만을 거들어 드리려 하지 않았다. 그래, 어떤 자는 100만 전으로 대수도 사고 어떤 자는 내시놈의 아제비라고 상을 넘기도 하는데 이 손견은 어찌하여 스스로 천자를 칭한 요사스런 역적놈을 못 빼고도 작은 고래 승이란 말이오. 거기다가 다시 도적대를 쓸고 그 소열을 불사르고 왔는데 올려 세운다는 게 겨우 비의 승이란 말이오. 한 해에 쌀 600석으로 무능하고 썩은 태수에 뒤치다거리나 하며 지내란 말이오. 그러자 한당과 조모도 주인을 따라 분개했다. 벌써 5해 손견을 따라 목숨을 바쳐 싸웠건만 겨우 마궁순이 유효 포졸 정도니 하는 낮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신들을 새삼 돌아보게 된 탓이었다. 그렇습니다. 한실은 이미 들렸습니다. 차라리 골 깊은 곳에 산채나 열고 의전 노릇이나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둘 다 이미 마신 술이 있는 터라 거리낌 없이 울적한 심정을 드러냈다. 비교적 글줄이나 하는 황계가 그런 그들을 위로했다. 옛적에 회음 후 한씨는 항우를 깨뜨릴 대제를 지냈으면서도 때를 만나지 못하니 겨우 연호 군의 의장대 정도라는 하찮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하마터면 대수롭지 않은 죄에 연루되어 우리 고조께서 그를 알아보시기도 전에 이름 없는 귀신이 될 뻔하였소. 두 분의 처지는 내 모르는 바 아니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부디 자중하시오. 정보도 황계의 말을 거들었다. 비록 두 분께서는 지금 하찮은 혈리에 머물러 있으되 그래도 훌륭한 주공을 두시지 않았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 오늘을 돌이켜 웃으실 날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한당과 조모는 거칠게 반문했다. 지금 주공께서도 저리 울적해 계시는데 그때가 언제 온단 말이오. 조정은 갈수록 썩어가고 도적은 사방에서 벌떼처럼 이는데 언제 밝은 세상이와 우리도 그 빛을 볼 수 있단 말이오. 그때였다. 문득 손견이 어두운 낯을 펴며 입을 열었다. 내가 공연히 가볍게 입을 열어 그대들의 심사만 어둡게 한 것 같소. 잠시 어려움은 참지 못난 꼴을 보였으니 실로 부끄럽소. 과연 주공이라 불릴 만한 자기 감정의 절제였다. 조금 전에 앞뒤 없는 울분은 어느새 사라지고 태산 같은
침착과 자신이 깃들인 목소리였다. 잠시 동안의 어려움이라니요. 그렇다면 머지않아 그때가 오리라는 뜻입니까? 오경이 매형의 그 같은 갑작스런 변화에 의아로운 눈길로 물었다. 그러네. 조금 전 의공은 조정이 썼고 도적이 사방에서 이는 것을 아직 때가 먼 것으로 말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네. 용이 하늘로 오르려면 큰 비와 미친 바람이 일고 영웅이 몸을 일으키려면 전하의 어지러움이 필요한 것일세. 내 보기에 이제 한해 전하는 오래지 못할 것 같네. 비록 진승 오강, 진나라의 멸망을 앞당긴 최초의 반란 세력 오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금 천하의 어지러움은 이세. 치하의 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건 없네. 이세는 진나라 이세 황제. 그러나 진은 시황제 13년 통치의 복정과 수탈 뿐이었지만 한은 400년의 문물과 은희가 있습니다. 진에 비할 바 못됩니다. 그래도 영웅이 몸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어지러움일세. 만일 한이 희망이 있으면 한을 도와 도적을 무찌르고 도적이 강해 한이 먼저 쓰러지면 주인 없는 전하를 다투어 보는 것일세. 밀라는 일고 도적 때는 날뛸수록 우리가 기다리는 때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네. 그 대담한 말에 나머지 사람들은 잠시 선뜩하여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손견은 이미 내친 김이 어서인지 한층 서슴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거기다가 더욱 때를 앞당겨 주는 것은 명분의 혼란일세. 세상이 평온할 때는 지킬 대의는 언제나 외길일세. 그러나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대의도 따라서 어지러워지네. 지금도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할 도적들은 오히려 의를 내걸고 당당해야 할 관리들은 거꾸로 도둑으로 몰리고 있네.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백성들은 점점 어느 쪽에 옳은 명분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힘이 곧 대의가 되는 시대가 오고 말 것이네. 바로 영웅들이 묶여있던 명분의 사슬에서 풀려나 저마다 새로운 명분으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 말일세. 그리고 갑자기 엄숙해진 좌중을 둘러보더니 잔마다 손수 가득 술을 따른 후 자기 잔을 높이 들며 소리쳤다. 자, 이제 그런 뜻에서 함께 잔을 피웁시다. 내 지금껏 드러내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대들의 뜻도 나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요. 나는 항상 나에게로 향하는 그대들의 믿음과 기대를 그렇게 해석해 왔소. 지금이라도 나와 뜻이 다른 분은 잔을 놓고 이 자리를 떠나시오. 나는 이미 그대들을 믿었으니 설령 그가 이방을 나가는 길로 관가에 달려가 이 손 아무개에 두 마음을 고변해도 원망하지 않겠소. 그 같은 말이 너무 갑작스러운 탓에 잠시 놀라던 사람들도 손견이 그 말과 함께 훌쩍 자기 잔을 비우자 작은 망설임도 없이 입을 모아 말했다. 못난 저희들이나마 이미 장군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정했습니다. 믿어주시는 것만도 황공할 터에 감히 딴 마음이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주종 관계를 드러내지 않던 황계와 정보까지도 드디어 그걸 제 입으로 밝혔다. 그때껏 한 사사로운 정분과 의리의 모임이었던 손견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비로소 반드시 한해 전통적 권위에만 의지하지 않는 군벌로의 젖발을 내디딘 셈이었다. 하지만 불길한 앞날이 어떤 예감으로 다온 것일까. 한동안 흥겹게 술을 마시던 손견이 문득 사람을 보내 이제 겨우 2살인 아들 책을 불러오게 했다. 오씨 부인이 달을 품는 꿈을 꾸고 낳았다는 첫 아들로 남달리 숙성에 벌써 걸음을 걷고 몇 마디 말로 웅얼거릴 줄 알았다. 손견이 그 아들을 들어 여럿에게 보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나 앞길이 반드시 순탄하지는 못할 것이오.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아이를 부탁하오.
이제 겨우 23인 청년 장수의 말로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주공, 이 흥겨운 자리에서 그 무슨 말씀입니까? 조무가 참지 못해 그렇게 물었으나 황계가 나서서 자칫 어두워질 뻔한 자리를 수습했다. 만일을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은 항상 없는 것보다 낫소. 주공의 말을 달리 듣지 말고 우리 작은 주인이나 배웁시다. 그리고 먼저 엎드려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리석은 황계, 작은 주인을 뵙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수들도 분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린 손책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고목의 새싹은 흙을 빌어 자라고, 고목의 새싹은 흙을 빌어 자라고. 세월이 흘러갔다. 어수선한 희평 연간도 지나가고, 희평은 한나라의 헌재 때의 연후 172에서 178년. 새로이 광활한 연호를 쓴 지도 6해나 되었다. 그러나 뜻있는 선비들의 탄식과 울분 속에서도 후한의 조락은 깊어만 갔다. 한 예로 광화 원년을 살펴보면 그 해에만 하포 교지 5호의 새 오랑캐가 반란을 일으켰고 선비가 주천을 침략했으며 구진과 일남에는 밀란의 기록까지 보인다. 큰 지진과 일식이 2차례에 걸쳐 있었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흰옷을 입은 요괴가 덕양전으로 사라지며 푸른 무지개가 옥당에 서고 검은 기운은 온 덕전에 뒤덮였다. 황제는 황관들의 참소에 넘어가 황후 송씨를 패한 뒤 그 족당을 모두 죽였고 황국 모퉁이 시절을 열어 공공연히 공경 이하의 관직을 내다 팔았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이 그 한 해에 그치지 않고 6해를 거듭하니 인심은 한층 흉흉하였다. 거기다가 광화 6년에 접어들어서는 봄부터 가뭄이 극심해 전하의 백기근의 조짐까지 보였다. 탁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한창 농사일이 바쁠 3월인데도 백성들은 마른 먼지만 풀썩풀썩 이는 밭둑에 앉아 쨍쨍한 하늘만 원망스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늘이로군. 한 청년이 그런 들길을 지나며 혼자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무릎에 닿는 손, 자기 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귀와 길게 째진 봉의 눈, 어느새 24세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난 유비였다. 흰 비단 옷이나 손잡이에 구슬 장식을 한 보검을 비스듬히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는 돗자리를 메고 시골의 저자 바닥을 헤매는 미천한 소년 같지는 않았다. 사실이 그러했다. 7년 전 노식의 문화를 떠나 누상촌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돗자리 짜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 저자 바닥에서 출발했지만 세상은 언제까지고 그를 버려두지 않았다. 짧으나마 노식의 문화에서 닦은 학문과 인품, 부호인 집안 아제비 유원기의 변함없는 후원, 인근의 유력한 집안 자제들이거나 군리로 있는 동문들의 유대, 촌수로 따지면 멀지만 그래도 한실의 종친이란 신분 같은 것들은 그가 몸둔 곳이 낮고 전했기에 더욱 빛이 났다. 그가 저작거리에 나오고 서너 해 뒤 탁군 현령이 되어 온 공손찬도 유백의 남다른 관록과 위엄을 더해 주었다. 공손찬의 비호가 그로 하여금 관부까지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듯 행세할 수 있게 해준 덕분이었다. 주먹 하나만 믿고 뒷골목에서 거들먹대는 어느 건달들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거기다가 타고난 관후함과 침착은 곧 그를 탁현 저자 바닥을 중심으로 한 유협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만들었다.
만약 유비가 그때 스승 노식의 추천대로 정연의 문화를 찾아 학문에 정진했더라면 효렴을 거쳐 조정의 미관 말직이나 작은 주군의 승쯤은 될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말이라면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호걸과 협사들이나 그의 그런 숨은 힘의 보호를 구하는 호상 부호들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따금씩 유비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불안스레 돌이켜 볼 때가 있었다. 특히 탁현을 떠난 뒤로도 눈부신 성공을 거듭하고 있는 공소찬이나 동문으로서는 남달리 빠른 별세길을 걷고 있는 유덕연의 소문을 들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지기도 했다. 공소찬은 그 무렵 요동 속곡의 장사로서 선비족들 사이에서 용맹을 떨치고 있었으며 유덕연은 의렁이 되어 말석이나마 벌써 조정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비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상산의 나무꾼 늙은이라 칭한 그 이름 모를 늙은이를 떠올리고 신념을 키워갔다. 고목은 높은 가지부터 마른다. 아직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계획은 서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밑바닥에서 흙의 뿌리를 받고 출발하고 있는 것만은 옳은 일로 믿고 싶었다. 유비 형님, 유비 형님. 갑자기 누군가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며 크게 소리쳐 불렀다. 유비가 미간을 들어보니 소삼이라고 하는 장돌뱅이였다. 유비가 성내로 들어가며 유비의 좌우에 붙어서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자였는데 발이 빠르고 귀가 밝아 요긴하게 부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소삼.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온 녀석에게 유비가 조용히 물었다. 눈앞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낯빛이 변하는 법이 없는 유비의 중후함이었다. 큰일 났습니다. 장비가 어찌 됐단 말이냐. 방금 사모를 들고. 사모를? 유비도 약간 놀라는 듯한 기색이었다. 네, 사모를 들고 싸우러 갔습니다. 장비가 사모를 들고 나섰다면 어쨌든 일은 크게 벌어졌다고 보는 편이 옳았다. 이미 여러 해를 알고 지냈지만 그가 싸움에 사모를 들고 나간 것은 단 한 번, 재작년 비적대가 탁현으로 몰려들었을 때뿐이었다. 상대는 누구라더냐? 소쌍의 패거리랍니다. 소쌍의 패거리라니. 소쌍이 웬 수염 긴 놈을 하나 딸려 보냈는데 예새 나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소쌍은 근래의 탁군의 저자를 넘보는 중산국의 큰 장사꾼이었다. 주로 말을 사고 파는데 천금을 풀어 수백 필씩 들고 멀리 요서에서 유주 탁군 일대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탁현만은 오래전부터 장세평이란 또 다른 큰 손이 먼 일가버린 장비의 비호 아래 마판을 오로지 하고 있었다. 소쌍은 몇 번 힘골 깨나 쓰는 작자들을 앞세워 탁현으로 들어와 봤으나 번번이 장비의 주먹에 쫓겨 물러나곤 했는데 이제 기어이 이를 버린 듯했다. 장비가 어찌해 사모까지 들고 나서게 되었느냐. 유비가 다시 소삼에게 물었다. 그자가 정했습니다. 여럿이 부딪히면 죽고 상하는 자가 많이 날 터이니 장비형과 단둘이 겨루어 길을 악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자가 장비에게 창을 들고 나오라고 정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자는 권장 도검이 무엇이든 좋다고 했는데 한동안 눈싸움을 벌이던 장비 형이 대뜸 사모를 들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끝.